요즘 뉴스를 접하다 보면 좋은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채 원자재 가격 급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발 공급망 교란 등이 겹쳐 외부로부터 촉발된 물가 상승 압력은 이미 국내 공산품과 서비스, 물가 임금 등 전방위로 커지면서 복합적인 악재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6%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7년 12월 이후 24년 만에 최대 상승폭에 속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외환보유고마저 IMF가 권고하는 적정 수준 아래로 떨어진 상태여서 설상가상인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 비중은 98.94%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고, 이 같은 하락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게 경제 전망입니다. 한편 최근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경제뉴스 전문 방송인 CNBC는 최근 한국 경제가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IMF 구제금융 위기 이후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만큼 제2의 IMF 사태가 우려될 만큼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97년 긴박했던 국가부도의 날을 되새기며 IMF 외환위기 사태를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2018년도에 국내에 개봉되었던 영화도 있었죠.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인데요. 1997년 국가부도의 날을 우리는 IMF라고 부르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대한민국 외환위기 사태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경제 상황이 24년 전 IMF 외환위기 당시와 흡사하다는 위기론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의 실화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IMF 외환관리 사태는 요즘 세대는 잘 모르는 사태였으므로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오일 쇼크와 세계의 경제적 상호 연관성을 서민들에게 실감케 했다면 국제적 저금리로 싸게 돈을 빌려와서 산업시설을 지을 수 있었고, 점차 저유가가 되며 물건을 싸게 만들 수 있었고, 앵고 효과로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은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금산분리 형태의 원칙이 적용됐었는데요. 빚을 져도 계속 투자하면 계속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국민이 대다수였습니다. 경제민주화가 되어 있지 않았던 당시에는 정치와 기업들이 뇌물과 접대로 자기 재산의 4-5배를 대출받기로 했었는데요. 더구나 단기 외채는 마구 가져와도 정부가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IMF 때까지도 얼마를 빌려왔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종합금융사들은 단기 외채를 빌려와서 장기로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이때 국내 외환 보유고는 겨우 300억 달러,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약 39조였는데 해외에 빌려준 달러는 1700억, 즉 하나 223조 원이나 되었으니 정작 외국에 갚아야 할 때는 달러가 없어서 IMF 외환위기를 겪게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1990년대는 경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어 경상수지는 적자에 빠졌는데 OECD에 가입하며 준비도 없이 자본 개방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초에 부채 비율 2000% 이상의 한부가 부도났습니다. 이후 산미, 진로, 한라, 혜태 등이 줄줄이 부도났고 기아 사태의 부도도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적어도 12조 원 이상이 공중분해되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정부는 부실 경제를 억지로 감추느라고 가진 달러를 마구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적자를 메꾸려고 외국을 압박하더니 금리를 높여버렸습니다. 일본 경제가 안 좋았던 시기에 동남아시아에 투자됐던 국제 자본이 금리 이익을 보려고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또한 엔저 현상으로 경쟁력을 회복한 일본으로도 향했습니다. 그러자 태국의 고정환율제 포기로 인해 환율을 이용한 외국 자본의 차익 실현으로 동남아시아의 통화 위기가 발생하였고, 동북아시아를 거쳐 세계 경제에 불안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경제 불안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경제 위기를 불러오는데요. 다른 국가에도 퍼지더니 한국을 결국 강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IMF 외환위기의 원인은 안팎으로 있었는데요.
태국이 외환위기를 겪게 된 것은 수출 실적을 고집하기 위해 억지로 달러를 쏟아부어서 태국의 돈의 가치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김영삼 정부 때 금융정책으로 인해 각 기업에서 무분별한 차입에 의존하며 무차별한 투자를 한 상황이라 외환위기가 오는 시점 이전부터 언론에서는 경제 침체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IMF 외환위기 원인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제관리에 무능한 정부, 부실한 기업, 외국 투자금의 달러 유출이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빠져나가는 달러를 사기 위해 원화를 계속 투입할수록 달러가 더 비싸졌고 결국은 더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가 촉발점이 되어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진 후 한국은 일본에서 돈을 빌리려고 했지만 비공개적 기록에 의하면 미국의 반대로 일본이 산업자금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결국 1997년 12월 한국은 미국계 자금인 국제통화기금 IMF에 금융규제 신청을 하게 되며 대한민국의 치국적인 날이 선포됩니다. 이때부터 한국은 IMF 외환위기 지원을 받아들였고 긴축재정과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조건이 생겼습니다. 여기에는 IMF 환율을 고정하고 30%의 고금리를 유지하도록 했는데요. 시중의 자금을 끌어모아 안정시키는 역할은 있었지만 기업에게는 사용 선고였습니다. 환율 때문에 수출이 나아지지도 않는데 이자율 때문에 갚아야 할 돈이 더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결국 1998년 상반기에만 1만 개의 기업이 부도 처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IMF 외환위기 전 30대 대기업 중에서는 대우, 쌍용 등 17개 그룹이 퇴출당했으며 또한 동아, 대동 등 9개의 은행들도 문을 닫거나 흡수되었습니다. 은행이 망한다는 것은 IMF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각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한다며 대규모 건장퇴직을 실시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경쟁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자살률은 150%나 증가되었습니다. 한국 IMF 외환위기는 1910년 경술국치 이후 가장 혹독한 치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과 부동산, 산업시설 중에는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헐값의 외국 자본 지배로 넘어가는 것도 많았습니다. 기업 소유주들에게도 혹독했지만 그 중에서 현찰을 가진 이들은 오히려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싸게 나오는 부동산과 빌딩 등을 사재기했다가 IMF 외환위기를 졸업할 때 비싸게 팔았던 겁니다. 더구나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한국 IMF 외환위기가 오래 갔으면 좋겠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역시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의 부채를 갚기 위해 국민들의 금모으기 운동은 성공적이었고 혹독한 시련 끝에 한국은 IMF 외환위기를 2001년에 종결됩니다. 3년간 지속되던 IMF 외환위기 사태로 인해 한국은 기업에서는 파산 신청과 부도가 발생하고 실직자 또한 130만 명이 생기며 서민들의 고통은 날로 늘어갔고 정경유착을 했던 정치인들도 부실한 경영을 했던 기업인들도 국가부도의 날 이후 처벌받은 사람은 몇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음 정부가 해방을 놓아서 대처를 못했다는 핑계를 대는 정치인들이 많았고 기업이 망해도 개인 자금을 빼돌려서 여생을 편히 보낸 기업인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나라가 망해도 돈놀이에 혈안인 자들은 오히려 빈부격차만 벌려놓은 상황이었는데요. 한편 전 세계에서 한국은 IMF를 가장 성공적으로 잘 이용한 나라라고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IMF가 외국 자본 부족으로 파산한 한국을 내부 산업 때문에 파산한 국가처럼 다루어서 더 많은 피해를 입혔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이후에 IMF는 많은 비판을 받았고 지원 조건도 방법도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IMF를 다루며 금모으기에 동참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 객출을 해 개인의 삶의 피해를 보더라도 국가의 빚을 보상할 수 있는 만큼 돈을 갚을 의지와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단결된 모습에 존경스럽고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현재 경기 불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IMF 외환위기 사태를 잘 극복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정의롭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각국의 다양한 경제 부양 정책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세계적인 위축 심리, 원유 하락, 질병 문제, 수출 문제 등 너무 많은 원인들이 쇠사슬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다는 것은 기업들이 매출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가소득, 국민소득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장 수요가 급감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오히려 상승시킬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는 여기서 주가가 반등하고 폭락을 멈췄을 때 일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당장 내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이 난국에서는 더더욱 예측하기 힘듭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주식인사이트가 노력하겠습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